단 3초. 그렇습니다. 길지도 않은 시간, 단 3초면 충분합니다. 상대의 얼굴, 그 중에서도 정중앙에 우뚝 솟은 코, 그 코 하나만 제대로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평생 운과 기질, 심지어 배우자와의 관계가 순탄할지 험난할지까지도 짐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허무맹랑한 이야기라 치부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삼성의 창업주라 부릅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거대한 조직은 결국 사람의 힘으로 세워졌습니다. 벽돌 하나하나를 사람이 쌓아 올렸고 기계 하나하나를 사람이 돌렸으며 모든 결정의 순간에는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언제나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고 쓰는 것, 이른바 용인술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력서와 화려한 경력, 번지르르한 말솜씨 뒤에 숨겨진 그 사람의 진짜 그릇과 본성을 꿰뚫어 보는 것, 그것이 기업의 명운을, 아니 한 시대의 흥망을 가르는 열쇠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관상을 보았습니다. 미신이라 손가락질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내게 관상은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간 이 땅의 사람들이 사람을 겪으며 쌓아 올린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이자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통계학이었습니다. 특히 나는 사람을 뽑을 때, 그리고 중요한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의 코를 유심히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코는 얼굴의 중심이자 그 사람의 자존심과 기세를 상징하는 산맥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경계하고 결코 내 가까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코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깊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굴곡진 코입니다. 어떤 이들은 매부리코라 부르고 어떤 이는 콧등에 뼈가 튀어나왔다고 말합니다. 이 코가 어째서 한 사람의 운명, 특히 인간관계에 그토록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내가 그 코를 통해 무엇을 보려 했는지, 나의 오랜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를 평가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질을 꿰뚫고 관계의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콧등의 굴곡이 의미하는 바가 단순한 고집 그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관상학에서 콧등, 즉 코의 산맥을 이루는 저 단단한 뼈는 그 사람의 자아, 의지,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추진력을 상징합니다. 콧대가 반듯하고 힘있게 뻗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목표의식이 강합니다. 그런데 콧등 중간이 툭 튀어나와 굴곡을 이룬다는 것은 그 에너지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직선적이며 때로는 제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맹렬하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을 그저 고집이 세다는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마치 거대한 폭포를 보고 물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그 본질을 축소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고집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부수고 돌파하려는 강력한 에너지, 즉 기세치시입니다. 이 기세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발현될 때 이 기세는 불가능해 보이는 과업을 완수하는 강력한 리더십이 됩니다. 모두가 안 될 것이라며 고개를 저을 때 내가 책임진다, 나를 따르라 고 외치며 조직 전체를 이끌고 나아가는 불굴의 지도자들 중에는 이런 코를 가진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역경 앞에서 꺾이지 않고 오히려 그 역경을 디딤돌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는 힘을 가졌습니다. 마치 거친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세찬 물살을 일으키며 바위를 깎아내고 자신의 길을 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에너지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때 그것은 조직의 조화를 파괴하는 불화의 씨앗이 됩니다. 자신의 의견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라 믿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합니다.
타협은 굴복이라 여기고 협의는 시간 낭비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조직의 규율을 무시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나의 목표와 나의 방식만이 존재할 뿐 우리의 목표와 조화로운 과정이라는 개념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내게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20여 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신입사원 최종 면접 자리였지요. 그 청년의 이력서는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최고의 학벌에 수석 졸업, 유창한 외국어 실력은 물론이고 재학 중에 이미 여러 공모전에서 상을 휩쓴 기록까지 누가 보아도 탐낼 만한 인재였습니다. 면접장에서의 태도 또한 당당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어떤 질문에도 막힘없이 자신의 논리를 펼쳤고 그 눈빛에서는 세상을 다 집어삼킬 듯한 야망이 이글거렸습니다. 함께 있던 임원들은 모두 그의 능력에 감탄하며 당장 채용해야 한다고 내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그의 코, 날카롭게 뻗은 콧날 중간에 매의 부리처럼 툭 튀어나온 그 뼈마디가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자네의 의견이 조직 전체의 방향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모든 동료가 자네의 의견에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옳다는 확신이 있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그들을 설득할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저 혼자서라도 제 방식이 옳았음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원들은 그의 자신감을 높이 샀지만 나는 그의 대답에서 조화의 부재를 보았습니다. 그의 뛰어난 능력은 분명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그 제어되지 않는 강한 기질은 머지않아 조직 곳곳에서 동료들과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더 큰 것을 잃게 만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빛나는 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 별들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별자리를 만들어낼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나는 그의 채용을 불허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아까운 인재를 놓쳤다며 안타까워했지만 나는 나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은 한 명의 천재가 이끌어가는 곳이 아니라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며 함께 나아가는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강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의 동료나 상사 혹은 부하 직원이 이런 특징을 가졌다면 그들을 힘으로 누르려 하거나 그들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은 최악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성난 황소에게 붉은 천을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반발심만 더욱 키우고 결국에는 모두가 상처 입는 싸움으로 번질 뿐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들의 에너지를 인정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 강력하게 자신의 방식을 주장한다면 그 방법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과장님의 그 추진력과 아이디어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 엄청난 에너지를 이 프로젝트에 쏟아부으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위험 요소는 없을지, 그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을지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동시에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는 대화법입니다. 그들의 강한 에너지를 꺾으려 하지 말고 그 에너지가 흘러갈 물길을 넓고 안전하게 터주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시받는 것을 싫어하지만 스스로가 개척자라고 느끼게 해주면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으로 목표를 향해 돌진합니다. 그들에게는 명령이 아니라 도전 과제를 주어야 하고 통제가 아니라
자율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들의 야생마 같은 기질을 길들이려 하지 말고 그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넓은 초원을 제공하되 그 초원에 안전한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 바로 현명한 리더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이 굴곡진 코가 어째서 이혼수와 같은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와 깊이 연결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관상학의 신비로운 예언이라기보다는 인간관계의 역학에 대한 지극히 현실적인 통찰입니다. 결혼이나 연애와 같은 깊은 관계는 본질적으로 타협과 이해의 연속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두 사람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어찌 다툼과 갈등이 없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입니다. 그런데 콧등에 굽힘 없는 뼈를 가진 사람들, 즉 자신의 자아가 극도로 강한 사람들에게 타협이란 패배와도 같은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옳다는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데 매우 서툽니다. 그들에게는 사소한 의견 차이조차도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휴가 때 어디로 여행을 갈 것인가 하는 작은 문제로 시작된 다툼이 당신은 늘 내 의견을 무시해 라는 감정 싸움으로 비화되고 급기야 그럴 거면 당신 혼자 살아 라는 파국적인 결말로 치닫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문제는 이런 성향이 관계 초기에는 오히려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확신에 찬 태도와 결단력 있는 모습은 상대방에게 강한 신뢰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겠다는 환상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함께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현실의 단계로 접어들면 그 강력한 리더십은 어느새 숨막히는 독재로 변질됩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결정해야 직성이 풀리고 자신의 계획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상대방은 점점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를 포기하게 되고 관계 속에서 자아를 잃어버린 채 무력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정서적인 지배와 통제 속에서 영혼이 서서히 질식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끼던 부하 직원 중에 참으로 성실하고 능력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아내가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그런 강한 모습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자신보다 앞서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해결해주는 든든함이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그 든든함은 숨막히는 통제로 변해갔습니다. 저녁 메뉴부터 시작해서 아내가 입는 옷, 만나는 친구, 심지어는 친정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액수까지 남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논리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이게 다 당신과 우리 가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야. 그에게는 악의가 없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것이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점점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나는 당신의 아내이지 당신이 조종하는 인형이 아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관계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만을 생각했지 그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영혼을 얼마나 짓밟았는지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나 당신의 파트너가 이런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를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향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가장 효과적인 훈련은 바로 져주는 연습입니다. 이것은 자존심을 꺾는 굴욕적인 행위가 아니라 관계의 평화를 위해 나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고도의 지혜입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혹은 사소한 문제에 한해서라도 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에 무조건 따라주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저녁 메뉴를 정할 때 상대방이 먹고 싶다는 것을 군말 없이 함께 먹어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속에서 천불이 나고 굳이 맛없는 이걸 먹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참고 상대방의 기뻐하는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 작은 양보가 가져다주는 관계의 평화와 상대방의 행복이 내 고집을 관철했을 때에 일시적인 만족감보다 훨씬 더 크고 값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훈련은 끝까지 듣는 연습입니다. 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대화할 때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고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결론을 내리고 반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는 것은 내 생각은 들을 가치가 없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상대방과 대화할 때 그의 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절대로 입을 열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심지어 그것이 나에 대한 비난일지라도 일단은 끝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끝나면 곧바로 반박하는 대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느꼈다니 내 마음이 아프네. 와 같이 그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는 말을 건네십시오. 이것만으로도 관계의 많은 갈등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관계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재판정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보듬고 함께 걸어가는 순례길과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사람을 볼 때 진짜 핵심으로 여겼던 것은 코 하나가 아니라 얼굴 전체의 조화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상을 배울 때 코는 어떻고 눈은 어떻다는 식으로 개별적인 부위의 의미에만 집착하는 우를 범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얼굴은 마치 한 폭의 산수화와 같습니다. 아무리 멋진 소나무가 그려져 있다 한들 주변의 강과 산, 하늘과 어우러지지 못하면 그저 생뚱맞은 그림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위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전체적으로 어떤 기운을 만들어내는지를 볼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사람의 진면목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콧대가 아무리 강하고 굴곡이 져 있더라도 다른 부위와의 조화를 통해 그 강한 기운이 제어되고 순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는 날카롭고 강하지만 눈빛이 깊고 부드러우며 자비로운 빛을 띠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눈은 마음의 창이라 했습니다.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은 비록 자신의 의지와 주관은 강할지언정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함께 지닌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강한 추진력은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인매를 보아야 합니다. 굳게 담은 일자 입술이 아니라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고 입술이 도톰하여 유순한 인상을 주는 사람은 자신의 강한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아는 포용력을 지녔을 확률이 높습니다. 턱이 너무 뾰족하지 않고 둥글게 잘 감싸주면 말년에 이르러 아랫사람들을 잘 아우르고 덕을 베푸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코라는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되 눈이라는 핸들과 입이라는 브레이크, 그리고 턱이라는 튼튼한 차체를 함께 갖춘 셈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강한 기질을 파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그야말로 큰 그릇의 인재인 것입니다. 제게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 중요한 자회사 대표를 임명해야 할 때였습니다. 후보로 두 사람이 올라왔는데 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무난하고 원만한 성품을 지닌 인물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이 굴곡진 코를 가진 기세가 등등한 인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임원들은 당연히 전자를 추천했습니다. 후자는 능력이 출중한 것은 인정하지만 지나치게 독선적이라 조직의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저 또한 그 점을 우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의 튀어나온 콧등은 분명 그의 만만치 않은 성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얼굴 전체를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그의 코는 분명 매서웠지만 그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은 웃을 때마다 아이처럼 휘어지며 선한 반달 모양을 그렸고 심각한 이야기를 할 때조차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연민의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눈빛에서 그의 강한 자아가 결코 타인을 해치기 위한 칼이 아니라 자신과 조직을 지키기 위한 방패임을 직감했습니다. 나는 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후자를 대표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협상 자리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단호한 협상가였지만 직원들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자상한 형님이자 아버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강함은 조직을 위협하는 폭력이 아니라 외부의 비바람으로부터 조직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의 코 하나만 보고 그를 판단했다면 나는 회사의 기둥이 될 훌륭한 인재를 내 손으로 내친 어리석은 군주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부디 한 가지 단점이나 특이한 점에 갇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 한 그루에만 집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다른 장점들을 찾아보고 그 장점들이 그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조화를 이루는지를 살펴보는 통찰의 눈을 기르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얻고 세상을 얻는 진정한 용인술의 핵심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는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 해야 합니다. 단순히 열이 난다고 해열제만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왜 열이 나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 청진기로 가슴 소리도 들어보고 맥박도 짚어보고 얼굴색도 살피는 것처럼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얼굴 전체, 나아가 그의 말투와 행동, 주변 사람들의 평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관상의 해석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봉건적인 사회에서 남성의 매부리 코는 장군의 코라 불리며 야망과 권력욕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코를 가진 남성은 큰일을 도모하고 가문을 일으킬 인물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여성이 그런 코를 가졌을 경우 팔자가 세다, 남편을 이겨먹는다는 식의 지극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 일쑤였습니다. 여필종부, 즉 여자는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낡은 가치관이 지배하던 시대에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고 의지가 강한 여성은 그저 순종적이지 못한 문제적 여성으로 치부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지금은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남성 못지않은, 아니 그 이상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강한 의지와 추진력을 상징하는 굴곡진 코는 더 이상 팔자가 센 흉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수많은 편견과 장벽을 뚫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성공한 여성 리더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집센 여자라 비난받았을 그 기질이 이제는 소신 있는 여성, 추진력 있는 CEO라 칭송받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여성 기업가는 젊은 시절 자신의 매부리코 때문에 적잖이 마음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만날 때마다 여자가 코가 저렇게 강해서 시집이나 제대로 가겠냐며 혀를 찾고 남자들은 그녀를 다루기 힘든 여자라며 기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편견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강한 의지를 남자를 이기는 데 쓰는 대신 새로운 사업을 일구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밤샘 연구를 거듭했고 수백 번의 거절에도 좌절하지 않고 투자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녀의 굽힐 줄 모르는 그 기질은 관계에서는 불화의 원인이었을지 모르나
사업에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기적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크게 성공하여 지금은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존경받는 CEO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코는 더 이상 콤플렉스가 아니라 그녀가 걸어온 치열한 삶의 역사를 증명하는 자랑스러운 훈장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람을 볼 때, 특히 그 사람의 기질을 평가할 때 낡은 성 고정관념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타고난 기질을 과연 창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파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같은 칼이라도 의사의 손에 들리면 생명을 살리는 메스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들리면 생명을 해치는 흉기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강한 기질이라도 그것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위대한 리더가 되지만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조직을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의 강한 성격을 마주했을 때 섣불리 독선적이다 혹은 이기적이다라고 단정짓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의 그 강함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끌어주는 방향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방향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그의 날카로운 비판이 조직의 발전을 위한 애정어린 지적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한 인격적인 모독입니까?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구분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의 껍데기가 아닌 본질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저는 평생 관상을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삼았지만 그것을 절대적인 법칙으로 맹신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내게 관상은 수천 년간 축적된 인간에 대한 통계학이자 사람을 쓰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도구의 하나였을 뿐입니다. 저는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상신상, 즉 마음의 상입니다. 타고난 얼굴의 생김새, 즉 관상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니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선천적인 기질과 성향을 보여주는 청사진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청사진대로 건물이 지어질지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의 건물이 세워질지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선한 마음을 품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은 비록 좋지 않은 관상을 타고났더라도 그 흉한 기운을 얼마든지 이겨내고 복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관상을 타고났더라도 마음이 교만하고 악하며 노력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결국 그 복을 모두 걷어차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옛 현인들은 관상불여심상, 관상불우신상이라 했습니다. 얼굴의 생김새가 마음의 생김새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시장 좌판에서 국수를 팔아 생계를 잇던 때의 일입니다. 제 옆자리에는 채소를 파는 한 노인이 계셨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노인의 관상은 제가 본 그 누구보다도 흉했습니다. 눈은 짝짝이에 눈썹은 흩어져 있었고 입은 비뚤어져 가난과 고독을 면키 어려운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좌판에는 늘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고 주변 상인들 또한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어르신께서는 어찌하여 이리도 주변에 사람이 많고 장사도 잘 되시는지요? 그러자 노인은 주름진 얼굴 가득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내 얼굴이 몹시 흉하다는 것 나도 잘 알고 있다네. 어릴 적부터 내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네. 내 얼굴은 바꿀 수 없지만 내 얼굴에 깃드는 표정은 내 의지로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그날부터 나는 하루에 수백 번씩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했고, 남들보다 한 번 더 인사하고 한 번 더 친절을 베풀고 내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먼저 돕는 것을 내 삶의 철칙으로 삼았다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니 어느새 내 흉한 얼굴을 보고 무서워하던 사람들도 나를 보고 함께 웃어주더군. 얼굴은 하늘이 정해주지만 인상은 내가 만드는 것이라네. 저는 그 노인의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타고난 얼굴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표정과 마음가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얼굴의 근육이 그 방향으로 발달하여 인상 자체가 부드럽고 호감가게 변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선한 행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그 사람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덕의 향기가 주변 사람들을 저절로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심상이 관상을 이기는 이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얼굴에 어떤 단점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코가 조금 휘었으면 어떻습니까? 눈이 조금 작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얼굴에 어떤 마음을 담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거울을 보며 활짝 웃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씩 남을 위한 작은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당신의 마음밭을 선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상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굴곡진 코라는 하나의 특징을 통해 사람을 보는 저의 오랜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콧등의 굴곡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강력한 에너지이며 이것이 관계의 역학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코 하나만이 아니라 얼굴 전체의 조화를 보아야 하는 중요성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관상의 해석도 달라져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은 결국 마음의 상, 즉 심상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했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람을 외모로 섣불리 판단하고 차별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숨겨진 그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나와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를 고민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아는 것은 세상을 아는 것이고 사람을 얻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사람을 평가하는 날카로운 칼로 쓰는 대신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따뜻한 나침반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과 행복으로 이끌어줄 귀한 인연을 알아보고 스스로 또한 누군가에게 귀인이 되어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